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과 해설. 생애와 사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121년 4월 26일 로마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 아니우스 벨루스는 로마의 귀족이었으며 어머니 도미티아 루킬라는 집정관 카르시우스 투루스의 딸로서 교양 있고 자유로운 부인이었다. 베루스의 집안은 본래 스페인에서 살았으며 마르쿠스의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아니우스 벨루스였다. 마르쿠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로마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조부 아니우스 벨루스는 총독, 집정관, 언론 의원 등 요직을 지냈다. 마르쿠스는 8살 때 아버지가 죽자 조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또한 그의 어머니도 그가 어릴 때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고 훌륭한 가정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의 소년 시절은 행복했다. 그는 공부에 열중했으며 성실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히드리아누스였다. 하이드리아누스 황제는 소년 마르쿠스를 기호했으며 그의 이름인 베르수스로 불렀다. 마르쿠스는 숙부인 파우스티나와 그녀의 남편 아우넬리우스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야 그들은 마르쿠스를 양자로 삼아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후계자로 삼았다. 마르쿠스가 17살 때 하이드리아누스 황제가 죽자 마르쿠스의 양부 안토니우스 페우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마르쿠스는 26살 때 양부 안토니우스의 딸 파우스티나와 결혼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파우스티나는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이었으나 마르쿠스는 그녀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었다고 한다. 마르쿠스와 파우스티나 사이에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그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러나 가장 변변치 못한 아들인 코모도스와 4명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일찍 죽고 말았다. 마르쿠스는 17세부터 미래의 황제로서 통치하는 법과 황제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웠다. 그를 위해 많은 스승들이 초빙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학식이 높은 인물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프루타크의 조카이며 스토학파의 철학자인 섹스투스, 그에게 에피테투스를 가르쳐준 루스티쿠스, 수사학자 프론토 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마르쿠스는 특히 프론트를 가장 존경했다. 프론트는 유명한 운명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해설을 갖고 있었다. 마르쿠스와 프론트는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그중 많은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 편지들은 거의 모두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며 대부분이 139년부터 165년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이다. 그 기간은 마르쿠스가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양자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18세 때부터 그가 로마의 단일 황제였던 때까지다. 초반에 프론트가 마르쿠스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서 수사학의 원리에 대한 조언과 젊은이로서 읽어야 할 책들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었지만 후반의 편지에는 그런 조언들이 없다. 특히 145년 마르쿠스가 수사학을 버리고 철학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더욱 그러했다. 마르쿠스의 편지들은 그의 성품을 잘 매려주고 있으며 그의 스승과 가족들에 대한 애정 깊은 태도와 학문에 대한 열정, 황제이면서도 그의 스승보다 훨씬 더 겸손한 태도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그의 후반의 편지에는 그의 피곤함이 나타나 있으며 그의 피곤함은 책 속에서 보내기를 원했던 시간들을 공무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심했다. 그가 22세 때인 134년에 프론토에게 보낸 편지를 여기서 소개한다. 제가 쓴 시들을 보내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들을 갖고 있었다면 즉시 보내드렸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제 비서인 아니케투스가 제가 떠나올 때 그 시들을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시들을 불에 던져
넣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승님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낮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조차도 저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다음의 편지도 143년에 쓴 것으로 그의 피곤함이 잘 나타나 있다. 제가 스승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스승님은 카토를 읽으십니다. 그러나 스승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저는 오후 6시까지 탄원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밤이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깨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고 스승님을 만나게 될 시간도 그만큼 빨리 올 것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쳐 있습니다. 145년경 마르쿠스는 수사학을 버리고 철학을 택했다. 그것은 프론토의 슬픔이며 괴로움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는 수사학보다도 철학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수타 학파의 철학자 주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가 수사학을 버리고 철학을 택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학의 위치와 스토학파의 호소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렵은 수많은 강연자들의 시대였다. 강연자들은 공적인 행사 때나 공적인 일에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주요 인사들이나 심지어 황제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강연자들은 소피스트들이었다. 그들은 직업적인 수사학자들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의 지방 통치자와 로마의 집정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로마 귀족들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온순하게 참고 견디었으며 노디체아 소피스트 플레모가 갑자기 스미르나로 돌아와서 지방 총독이던 안토니우스를 한밤중에 집에서 쫓아내버린 일도 있었으며 심지어 마르쿠스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며 백만장자인 아테나의 소피스트인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마르쿠스의 법정 앞에서 마르쿠스를 시험하며 모욕한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일들은 온순한 친그리스 황제들의 치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당시 보다 높은 교육이란 수사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을 위한 철학 학교들도 있었으며 2세기 전에 키케로가 수사학과 스토아 철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육 체계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수사학에 등을 돌리고 스토아 철학을 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161년 마르쿠스의 양부인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죽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왕위가 탐탁한 것이 아니었다. 철학은 그에게서 위안이며 종교였다. 마르쿠스는 의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의동생인 리키우스 베루스, 마르쿠스의 양부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마르쿠스를 양자로 맞이한 후에 루키우스 베루스를 또 양자로 맞이했다. 자기와 같이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래야 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두 사람의 황제를 갖게 되었다. 루키우스 베루스는 쾌활한 젊은이였고 정사는 거의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마르쿠스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르쿠스는 거의 끊임없이 전쟁을 겪었다. 그 전쟁들은 동부 속국들의 반란과 중부 유럽 게르만인들의 이동에 따른 것이었다. 161년부터 166년까지는 파르티아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마르쿠스의 의동생 루키우스 벨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페스트가 로마 전역을 휩쓴 것도 이때의 원정 때문이었으며 그것이 로마 멸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때 티베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 로마는 엄청난 양곡을 잃었다. 그래야 마르쿠스는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궁정의 보물들을 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르쿠스는 페스트와 기근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고 동부의 과디, 마르코마니, 사르마티 종족들이 끊임없이 황제의 방어망을 뚫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위험에 직면한 마르쿠스는 167년 지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따라 다니부 강을 따라 원정길에 올랐다.
167년 의동생 루키우스 베룩스가 병으로 죽자 그는 이후 13년 동안 혼자서 로마를 통치했다. 그 후 아시아의 아비두스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마르쿠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황제라고 자칭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마르쿠스는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병사 여러분,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은 꾸짖거나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신에 대해 화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당하게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비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그런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신뢰도 없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일, 부정을 저지른 일도 없고 법을 위반한 일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만큼 두렵고 어이없는 일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카시우스를 여러분들 앞에서 불러 대답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이 공익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나는 싸우지 않고 기꺼이 그에게 통치권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르쿠스는 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카시우스는 자신의 부하 두 사람에게 살해되었다. 부하들이 그의 목을 마르쿠스에게 가져왔을 때 마르쿠스는 그 끔찍한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며 반역자들을 관대하게 대어주었다고 한다. 동방으로 이 원정에 함께 동참했던 그의 아내 바우스티나가 그 이때 죽었던 것이다. 마르쿠스는 다시 다뉴브 강 유역으로 돌아와 게르만족의 진입을 막기에 힘썼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명상록을 쓰면서 고독과 유랑의 시간을 달랬다. 명상록은 그에게 있어 철학 일기였던 것이다. 그의 영혼은 여러 가지 수렁과 전쟁에 시달려 지쳐 있었다. 소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인생에 지쳐버린 것이다. 마침내 페스트가 그를 덮쳤고 그는 며칠 동안 앓다가 180년 3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의 나이는 59세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명상록에 대하여. 명상록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로마 황제의 입장을 떠나 사색을 하는 생활인,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체험을 토대로 쓴 에세이로서 여기에는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경계하고 깨우치는 목적으로 쓴 일종의 수기인데 자신의 결함을 경계한 것, 행한 일을 반성하고 스토아적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충고한 것,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의 글을 발췌한 것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때그때 체험에서 우러나온 단상들을 바쁜 틈틈이, 즉 전시의 진중이라 정사를 돌보는 사이에 쓴 것이며 어릴 때부터 익혀온 수사학의 재능을 10분 발휘한 아름다운 문장이라 평가됩니다. 편의상 전체를 12권으로 나누고 있지만 일정한 기간에 일정 주제를 놓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논리적인 체계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우렐리우스의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의 사상적 기반은 이 책의 일관된 흐름을 부여함으로써 내용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계화된 사상일수록 그 사상의 내면에 내용에 우주론, 인간론, 그리고 정치, 사회론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상호 모순됨이 없이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명상록은 단편적인 철학적 수상들을 모아놓은 것임에도 위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며 그를 읽어 내려감에 따라 각 구절에서는 그의 사상적 깊이를 새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은 그가 평생을 두고 연구, 고민했던 스토아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각가지 삶의 국면을 굳건한 사상적 바탕 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흔히 명상록은 스토아 철학의 진수를 설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에피테토스의 어록과 함께 고대의 양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명상록은 어떤 초기 편집에 의해 12권으로 분류되었는데
첫째 권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뒤섞여 있어서 각 권의 내용을 만족할 만하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대략의 요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은 자신에게 영향 준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된 교훈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권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3권은 진정한 자유인 신에 대한 복종에 대해, 제4권은 기회의 부재에 대해서, 제5권은 운명과 역할에 대해, 제6권은 내면적인 삶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제7권은 충동과 억제와 자기만족의 추구에 대해서, 제8권은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제9권은 자발적인 의지와 인간을 지배하는 운명에 대해서, 제10권은 개인의 주변 환경과 그에 관한 성찰에 대해서, 제11권은 이타주의에 대해서, 제12권은 죽음의 초월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제1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조상, 부모, 스승, 신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 상황, 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2권부터는 명상론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단편적인 글들이라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또 중약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 즉 우주에 대한 견해부터 보기로 하자. 자연의 법칙인 운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수도와 철학의 입장이듯이 아우넬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줄곧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있어 다스려지고 사물과 관련이 있음을 명심하라. 당신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 본성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서원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명상록 제2권 2장. 그리고 그는 인간이란 영원한 시간 속에 순차적으로 살다 가는 덧없는 존재라 하여 각 권에서 명성이나 부등을 하찮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명성을 남기려고 연연해하는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역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명성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당신은 이미 죽은 후에 그들의 찬양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는 또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물의 분해, 변화로 봤으며 자연에 따라 일어난 현상미로 해악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명상록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 하였다.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제8권 47장. 마르코스 아우넬리우스의 연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1년 마르코스 아우넬리우스 안토니우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5년 4월 26일 로마의 가엘리오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르코스 아니우스 베루스 카틸리우스 세벨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의 아버지 아니우스 벨루스는 스페인 출신의 이탈리아 귀족이었으며 죽을 당시 직책은 집정관이었다. 그의 어머니 도미티아 누킬라도 귀족 집안의 딸로서 그녀의 아버지는 집정관이었으며 막대한 재산의 상속인이었다. 마르코스의 고모 안니아 파우스티나는 부유한 귀족 티토우스 아우넬리우스 안토니우스와 결혼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후에 마르코스의 양부가 된다. 마르코스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정신적 자질을 타고났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며 황제로부터 가장 진실한 자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다. 어린 시절 로마 정통의 종교적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그의 경건한 성품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27년 6살 기사단에 들어가 보통 17세가 되어야 입단이 허락되었으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특별한 배려로 들어갈 수 있었다.
128년 7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당시 유명한 종교학교에 입학하였다. 130년 9살. 생부 아니우스 베루스 죽음. 그의 외증조부 루키우스 카틸리우스 집정관 배려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에서 훌륭한 가정교사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가정교사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은 수사학자인 코르넬리우스 프론토로 후에 마르쿠스가 스토아 철학에 몰두할 때까지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와 주고받은 많은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131년 10세. 이때부터 10대의 전반까지 별장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심신단련을 위해 힘썼다. 132년 11세. 차츰 스토아 철학에 눈뜨게 되어 수사학보다는 철학을 중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스토아 철학은 그의 평생의 정신의 등불이 되고 양식이 되었다. 이때부터 135년까지 동방 유태인의 반란이 계속되었다. 136년 15세 성년식을 거행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소개로 르키오스 게이오니아 코모도스의 딸 게이오니아 파비아와 약혼한다. 또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집정관직에 있던 코모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였다. 에피테토스는 죽었다. 138년 17세. 코모도스가 갑자기 폐병으로 죽자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후계자로 정한다. 한편 마르커스 아우넬리스는 갑자기 폐병으로 죽은 코모도스의 아들인 루키우스 게이오니우스 코모도스 당시 8세와 함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명에 따라 안토니우스 파우스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야 루키우스 게이오니우스 루키우스 아우넬리우스 베루스라는 이름으로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으며 마르쿠스는 장내의 지배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7월 9일 하드리아누스 황제 63세로 죽음. 안토니우스 피누스가 그들을 이어 황제에 올랐다. 139년 18세 때 피우스 황제는 일방적으로 마르쿠스와 파비우스의 약혼을 파혼하고 파우스 황제의 딸이며 마르쿠스의 누이 동생 격인 아니우스 카렐리아 파우스티나와 약혼시켰다. 마르쿠스는 파우스 황제의 후계자로 정해졌다. 140년 19살 때 재임관이 되고 141년 20살 때 집정관이 되고 145년 24살 때 파우스티나와 결혼했으며 146년 25세 때 장녀 아니아 카를레리아 아울레스와 파우스티나가 태어났다. 그 후 1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8명이 여자라고 일남 4녀만이 남았다. 호민관 지방 총독이 되고 이때부터 피우스 황제의 공통 통치자로서 실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 그가 좋아하지 않은 공직생활, 상류 사기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뺏겼다. 그러나 그런 번잡한 나날 속에서도 스토아 철학에 전념하였다. 161년 40세 때 3월 7일 피우스 황제가 죽고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가 그들을 이어 즉위하였다. 의동생인 루키우스 벨리우스를 공동 황제로 삼았고 피우스 황제 시대의 평화는 사라지고 외적의 침략, 변방, 야만족의 소란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62년 41세 게르마니아 카디족 블라타니아의 카레토니아족을 정벌을 하였다. 그러나 동방의 파르티아인 스키티아족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로마 지배를 붕괴시켜 속주의 파드키아와 로마 지배하의 아르메니아도 그 위협을 받았다. 아우넬리우스의 명에 의해서 이때부터 166년까지 루키우스 베루스가 동방을 원정하였다. 165년 44세 바빌로니아의 세레우게니아와 그 서북쪽에 있는 크레시폰을 정벌하였다. 166년 45세 동방 원정에 돌아서 루키우스 벨리우스 군대가 페스트를 전국에 퍼뜨려 189년까지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었다. 북방의 야민족 마르코니네가 북부 이탈리아의 베로나까지 침략해 온다. 168년 47세 침략회원 마르코니아에 의해 점령되었던 북부 이탈리아를 탈환하였고 노마이는 이 반격으로 3년 후 오늘날의 스위스 지방까지 탈취한다. 169년 48세 공동 황제인 루키우스 벨루스가 죽고
벨로우스가 죽자 게르마니아가 다시 공격해와서 아우넬리우스는 다니브 강가에 진을 치고 고수해서 생활을 하고 이때부터 이 책을 명상록을 쓰기 시작하였다. 170년 49세 많은 야만족들의 싸움이 계속되었으며 171년 50세 때 다뉴강을 건너 적진 깊숙이 반격해 들어갔다. 174년 53세 때 시실리의 총독이었던 아비디오스 카시오스는 아우넬리우스가 진중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자칭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176년 55세 때 카시오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떠났다. 카시오스는 자기의 부하 2명에게 살해당했으며 이원전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에서 아내 파우스티나를 잃었다. 11월 로마로 돌아왔다. 178년 57세 다시 마르코 만나니와 싸움을 하였다. 180년 59세 북방의 싸움에서 돌아오는 도중 페스트에 걸려 3월 17일 지금의 빈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우넬리우스의 유일한 아들 코모두스가 19살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아우넬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